김용민 브리핑. (2017년 1월 17일) 화요일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아무개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시한 아무개가 누구냐? 바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입니다. CBS 노컷뉴스와 인터뷰한 한 특검 관계자의 말은 이렇습니다. 압수한 문화체육관광부 직원의 컴퓨터에서 조윤선 장관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직접 개입한 증거가 발견됐다. 조윤선 장관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네, 피가 끓습니다. 청문회에 안 나오려고 해서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잡으러 간다라고 하니까 억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선서를 안 합니다. 아울러 누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는지 왜 밝혀내지 못했느냐라고 따져도 반성이나 참회 따위는 안 했습니다. 그러더니 동문서답하며 자기는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를 한 바 없다. 이렇게 우겨댔습니다. 다시 한번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과의 일문일답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조윤선 증인, 그런 확인 절차를 언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의원님, 블랙리스트는 제가 정말 작성에 관여한 적도 없고. 아니, 증인이 작성에 관여한 게 아니고 국정감사 이후에 문제가 됐다면 그걸 언제부터 확인을 했냐고요? 언제 어떻게 확인을 했냐고요? 제가 작성에 책임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증인한테 작성에 책임을 묻는 게 작성을 없습니다. 묻는 것이 아니고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어떻게 파악을 하고 어느 시점에 직원들을 상대로 물어봤냐고요. 계속 동문서답 하시지 말고 아닙니다. 물어보는 내용만 답변을 해보세요.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에 문체부가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저희는 검찰의 압수수색뿐만이 아니라 검찰에 불려가면서 같은 얘기 반복하지 마시고요. 간부들이 계속적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39건의 의혹 사건에 대해서 TF를 만들어서 직원들을 면밀히 조사를 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감사관실을 10명에서 19명으로 늘려서 자체 감찰도 특별감찰도 시작했습니다. 블랙리스트 자체가 최순실 사태에서 문체부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장관이 아주 발빠르게 이거 조사했어야 맞잖아요. 도대체 국정감사 이후에 언제 시점에 조사를 해서 이 존재를 알게 됐냐고요. 의원님, 저는 최순실 씨와 블랙리스트가 관련이 있다는 것은 그 어떤 의혹이나 그 어떤 문제 제기도 받은 적이 없고, 지금 언론에서도 추측성 보도 말고는 최순실 씨가 아니, 블랙리스트에 관련이 있다는 말씀을 그러면 들어본 적이 국회에서 없습니다. 지금 도정환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이 물어본 이 블랙리스트 존재에 대해서는 지금 장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돌아가서 확인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럼 언제 어떻게 확인을 했냐고. 그거 물어보는데 그 답변을 못해. 이렇게 욕먹어가면서 우겨댔던 사실마저 알고 보니 거짓이었습니다. 죄의 양상은 너무나 심각합니다. 공직자로서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을 넘어 민주주의 헌정체제를 부정하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지 않았습니까? 조윤선 씨는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오늘 사법고시 합격 동기인 윤석열 특검보가 있는 특검의 피의자로 소환됩니다. 판사들은 통상 죄질을 따져서 판단을 달리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조윤선 씨의 경우 유죄가 확정되면 남들에 비해 가중 처벌해야 합니다. 그가 변호사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은 그런데 조윤선이 최윗선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검사 출신인 김기춘에게도 혐의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기춘은 자신에게 불리할 자료를 모두 없앴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열린 사회의 적들, 그들이 사법고시를 통과한 법 전문가란 사실에 피해를 느낍니다. 남보다 더 많이 아는 법리를 범죄 또는 범죄 은닉의 도구로 삼는 자들, 엄한 처벌로 단단한 교훈을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김용민 브리핑 1부 시작하겠습니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별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하나 더, 알싸한 홍어는 진공포장 택배 배송 판매하며 직접 개발한 특제 소스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돌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어.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국내산 동결건조 생식과 통곡물의 3가지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하루 한두 끼 맛있고 든든한 비타샵 스무디로 바꿔 드시면 됩니다. 1522-6648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 청취자분들께는 그린 스무디 한 포를 보내드립니다.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위한 나눔의 가치.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 바디로직은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손혜원 씨입니다. 네, 김성회 보좌관 바꿔주십시오.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성회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예.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거니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이 삼성 신화가 국가 권력을 압도하는 이 나라에서 이게 과연 가능하겠나 싶었는데 결국 청구했습니다. 재벌치고 전과자 아닌 사람 없죠, 우리나라. 예. 그렇죠. 일단 한번 빵에 갔다 와야 면이 서는 조직인 것 같습니다. 깡패랑 딱 똑같아요. 예. 자, 특검의 영장 청구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주말 중에 한다 그러다 하루 이틀 미뤘던 것 물밑에서 많은 교섭들이 오고 갔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런 중에서도 결국 특검이 신청했다는 거, 이 사람들은 특검에 박수를 치는데 저는 국민들에게 먼저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매서운눈을 지켜보고 계속 지금까지 이 싸움을 이어왔기 때문에 특검의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집중하지 않을 수 없었고, 지금 최순실 게이트에 널려있는 비리가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누가 생각해도 박근혜에게 뇌물죄하고 뇌물 준 삼성 이재용 처벌하고 최순실 처벌하고 이거 못하면 큰일 난다라는 좀 위기감이 특검 내에 있지 않았을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검사들도 많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특검 활동 엄청났고요. 그런 점에서 특검이 좀 하지 않았나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삼성만 최순실한테 직접 지원한 걸 걸렸죠 지금.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 삼성 정도 급이 되니까 야 우리가 지원할 테니까 너희들은 짜져 있어라고 얘기했을 가능성도 높고요. 그래서 삼성이 직접 지원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입증이 됐던 거고
또 한편으로는 위증죄가 있다고 항상 이제 뭐 얘기들 저희가 해왔는데 예. 사실 위증죄로 처벌된 사례가 많지는 않아요. 예전에 보면. 예. 좀 약간 유야무야 했었는데 이번에 특검이 적극적으로 국조특위에 요청을 해왔죠. 위증죄로 고발을 해달라고. 예. 예, 그래서 이재용도 지금 위증도 걸려 있었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어진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 면에서 또 저희 국조특위 위원들도 열심히 하셨다는 또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삼성은 일종의 특권이었고요. 성역이었는데 여기를 뚫고 들어갈 수 있을 만한 패기, 그 패기의 원천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특검 아주 독특한 DNA입니다. 예, 뭐 재벌을 전문적으로 잡을 수 있는 칼잡이들을 많이 모셔갔던 것도 크게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이게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번 사건의 본질이죠. 재벌이 돈을 가지고 국가 권력을 마음대로 사유화해서 사용한 거죠. 자기들 권력 승계를 위해서 국민연금공단이 6천억 원의 손해를 보는 것을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이재용이? 예. 자기 세금 덜 내겠다고? 예. 그런 것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좀 집중 공략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이제 법원이 과연 이 영장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이 또 다음번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사실은 이제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라는 목표 지점까지 가는 과정에 있어서 기업 사주를 잡아넣으면 경제가 무너진다라는 고개를 또 넘어야 했습니다. 예, 뭐 일단 이재용 씨가 삼성전자를 읽었나요? 저는 뭐 이재용 씨가 지금까지 삼성전자에 기여한 바를 전혀 알지 못하겠고요. 예. 그리고 오히려 이제 삼성물산하고 이런 합병 과정을 쭉 보면 기업을 아버지로부터 재산 상속받는 것 외에는 다른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생각은 저만 한 게 아니라 경제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알고 있었을 거라 생각하고요. 이 삼성전자가 9월에 한 주 주당 주식 가격이 15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주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입니까? 180만 원이에요. 올랐어요? 예, 20%가 지금 지난 한 3, 4개월 동안 오른 건데 전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그 뭐 한국경제신문이고 이런 데 죽는 소리 하지만 예. 사실상 외국 투자가들도 그렇고 이 전문가들 보기에는 오너 리스크가 사라졌다고 보는 겁니다. 기업을 사유화하고 어떻게 이 상속세를 덜 낼까? 그럼 이 사회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미래전략실이라고 앉아갖고 미래전략은 안 세우고 맨날 앉아갖고 상속전략만 세우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사람들이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삼성전자가 앞으로는 잘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투자자들이 했다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갤럭시 7 노트의 폭망이라는 악재를 딛고 삼성전자가 지난 3개월 만에 주식을 20%나 끌어올린 것 이것만 봐도 오너 리스크를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재용 씨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는 것이라고 우리 투자자들도 생각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신문 이런 신문들은 뭐 오너가 사라지면 기업이 무너진다 이런 뭐 주문을 외듯이 계속 그 드립을 치던데 말이죠. 미래 전략실이 사라지면 광고 계획 수립을 누가 하나 이런 걱정이겠죠. 적나라 하십니다. 예. 그 이재용만 집어넣으면 이 문제가 다 해소되는 건지 아니 진정한 의미의 실무적 부역자들 이 사람들도 반드시 손을 봐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저는 몰랐던 사람인데 이 청문회 국면을 지나면서 장충기라는 사람에 대해서 주목하게 됐는데 장충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잘 빠져나갔죠. 최지성 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 말은 차장인데 실제는 사장인데요. 예. 그룹 넘버 3. 아침에 모여라 그럼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 이렇게 셋이 앉아서 회의하는 겁니다. 거기다 이제 김종중 사장까지. 예. 넷이 앉아서 회의를 하면 이게 미래전략실 회의인 거고요. 이재용 부회장도 본인이 인정했듯이 다른 사람 모르겠지만 최지성 부회장하고는 자주 얘기를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장충기, 최지성은 실무자, 부역자가 아니고요. 마스터 마인드입니다. 이 판의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해서 주식을 이렇게 넘겨서 상속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실 그림을 그리고 이재용은 제가만 해줬을 뿐인데 그렇게 하면 되나요? 하고 이제 도장만 찍어줬을 뿐인데 오너는 구속이 되고 이 사람들을 피해간 거 이거는 저는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 장충기는 지난번에 우리 김성회 보좌관님이 짚으셨잖아요. 국조특위에서 이 사람 증인으로 세우자 야당 쪽에서 주장을 했는데 이건 뭐 씹혔단 말이죠. 씹혔을 뿐만 아니라 그때 이제 씹은 이유가 장충기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하니까 삼성 청문회와 관련돼서 잘하는 사람은 이제 김종종 그 미래전략실 차장하고 그 다음에 삼성물산의 김신 사장이라는 논리를 내세웠었죠. 예. 그런데 이제 웃기는 것은 특검은 김종종, 김신 이런 사람 쳐다도 안 보고 장충기, 최지성을 쳤단 말입니다. 예. 그럼 이제 저희 야당에서 주장했던 장충기하고 최지성을 청문회에 대해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맞았던 거고, 새누리당과 보수 쪽에서 주장했던 김신, 김종중조가 나와야 했다고 한 것 자체가 이제 거짓말인 게 만천하에 드러난 거죠. 예. 그때 나와서 이 사람들도 위중죄로 해서 다 이번에 고발 조치가 됐어야 하는데, 예. 저는 이게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요. 이게 너무나도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위에서 시켜서라는 핑계로 아래 실무자들이 다 법망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보통 보면. 예. 그리고 이제 맨 대가리에는 한 사람이 잡혀가서 이제 제가 다 모든 죄를 뭐 안고 가겠습니다 하고 잡혀 들어가는데. 예. 그게 뭐 이정에 됐든 누가 됐든 뭐 요번에도 나오지만 그냥 또 들어가면 사면이거든요. 아니면 집행유예 나오거나. 예. 그럼 아무도 처벌받는 사람이 없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그 또 기업 오너나 장관이 뭔가 나쁜 일을 시켰을 때 그 회사의 임원들이나 혹은 이제 정부 부처에 있는 국장 과장들이 또 시키는 걸 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처벌받지 않을 걸 아니까.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해야 승진이 되는 거 아니까. 예. 그런데 저는 이번에는 이 고리 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체부 같은 경우는 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가담했던 국장 과장급까지 전부 다 찾아내서 법적으로 처벌하고 옷 벗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최지성, 장충기를 포함해서 이 국민연금에 6천억 원대 손실을 입힌 관계자들 그리고 삼성의 이 불법 상속을 돕기 위해서 나섰던 이 모든 실무자들까지 처벌을 해야 이번에 한번 이런 영을 세워야 다음번에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때 실무자들이 아 저는 무서워서 못하겠습니다. 이런 일로 감옥 가기 싫습니다라고 반발을 해서 손발이 못 움직이게 해야 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번에 청문회 보셨지만 우리나라 재벌 총수는 전과자가 아닌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요. 예, 더 이상은 이런 불법이 발 못 붙이게 하려면 불법을 저지르고 계획했던 머리뿐만 아니라 이 실행을 했던 손발도 같이 꼭 묶어서 예, 한 몸을 구속하고 처벌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저 이거 못해요. 그리고 그 회장님도 감옥 갔다 오셨잖아요. 그 건으로. 왜 이걸 시키려고 하세요? 이렇게. 그 실제로 공무원들은 이게 큰 힘이 되거든요. 아, 뭐 지난번에 국장님 옷 벗고 잡혀가 들어갔는데 저는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라고 저항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그러면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나쁜 일을 못 시키는 풍토가 자꾸 정착이 될 거거든요.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겠지만 저는 이런 움직임 계속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관련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 국회 기준은 어떻습니까? 뭐 다들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새누리당조차도 반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삼성 오너를 잡아놨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예. 삼성이란 그룹을 사용해서 게다가 국민연금이라는 이 공격까지 사용해서 그 일가의 재산을 보존하려고 했던 재벌 일가에 대한 처벌이라는 점, 이건 삼성 전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국민들이 잘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이런 일로 나빠질 거라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상속세를 해결하려고 이런 짓들을 하는 사람들이 처벌받으면 받을수록 예, 기업의 투명도가 올라가고 기업이 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거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대통령과 대통령 그 위의 권력이 이 뇌물죄로 걸려 들어가는 형국. 예. 이게 혁명은 혁명인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이런 짓 앞으로 점점 더 하기 힘들어진다는 거 여기서 또 희망을 찾아야죠. 예, 알겠습니다.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느낌도 받았고요. 자, 김성회 보좌관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머리야, 이 나라가 아주 난리나 난리야. 정병장님 머리 아플 때는 존바라 TV 모르세요? 뭐? 존바라?
오인영, 다이묘전설, 후레시아, 홍수구락부 이런 유명한 감독들이 신작을 보여주는 애니메이션 채널이에요. 와, 그런 게 있어? 유튜브에 가서 존바라만 딱 치면 나와요. 야, 바로 가서 봐야겠다. 뭐라고? 존바라요, 존바라.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일산에 있는 풍무양고기, 영양 가득한 양갈비와 양꼬치, 피자. 자네도 그 맛을 아는가? 무당이 저를 데려간 적이 없어서. 031-902-929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순실이가 헌법재판소에 나가서 나는 박근혜를 모릅니다 라고 말했나요? 그렇게 생구라를 치면은 재판관들한테 비웃음 살 텐데. 알긴 알지만 친하지 않는다. 뭐 이 정도면 모범 답안 아닐까? 카카, 최순실이가 헌법재판소 나가서 박 대통령은 사심이 없는 분이다 이러면서 감싸기로 일관했습니다. 좋으십니까? 나는 솔직히 사심이 없지. 어? 사심이 있는 건 순실이었으니까. 나야 뭐 그냥 아바타니까. 카카, 삼성 합병 직접 지시하셨습니까? 지시하신 시점에 삼성은 정유라 지원을 계획했고요. 이런 걸 거래라고 하고 어려운 표현으로 대가성이 성립된다라고 표현하지요. 야, 인생은 기브앤테이크야. 그 법칙을 몰라? 당신 기업체한테서 돈 받아서 비리 혐의로 감옥 갈 뻔했지? 응? 벌금 왕창 물었고. 왜 그랬어? 다 뭔가 거래가 있기 때문 아니야. 근데 그게 장사판도 아니고 최고위 공직자와 재벌이 사적 이익을 위해서 부당한 담합을 취하면 그 자체로 범법이자 국기문란 아니야! 정유라를 키워서 이 나라를 빛낼 스포츠 스타로 키우면 그게 다 나라의 이익 아니야? 그런 식의 논리라면 이재용 경영하기 좋게 지분구조 만들어주는 것, 이것도 다 나라의 이익이겠군요. 네가 뭘 아는구나. 넌 하여간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 경향이 있어. 카카, 그 얘기를 특검에 나가서 한번 해보시죠. 어떤 반응이 나오나. 바보 취급받으면서 약물 중독 검사를 받게 돼. 씹새끼. 야, 네 사위까지 그런다고 나까지 약물 중독인 줄 알아? 카카, 지금은 삼성물산 소유가 됐는데요. 놀이공원으로서 삼성 순환 출자의 정거장이었던 이 회사 아십니까? 아, 어린이들이 즐겨 노는, 아유, 거기 알지? 1번 어린이 회관, 2번 에버랜드, 3번 서울랜드, 4번 강원랜드, 5번 디즈니랜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이메일 주소와 정답, 사연을 적어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2부 마지막 순서에서 발표하겠습니다.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마칩니다.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엠 몰라? 전 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엠으로 오세요. 살이 꽉 찬 데다가 맛까지 끝내줘. 일본 바이어들이 환장하며 찾는다는 최고급 러시아 냉동 대게.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들어오셔서 선택하세요. 1644-9047. She never ever quits. 中国不能缺席. Der Holocaust für Deutschland. Ma senti, col dolore umano non si può essere neutrali. 국제뉴스의 맥. 한국외국어대 민경중 초빙교수 연결하겠습니다. 민경중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끝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자, 이 삼성전자는 세계적인 회사이기도 한데 말이죠. 언론들의 관심도 상당했겠죠? 삼성이 차지하는 글로벌에서의 비중은 사실 크지 않습니까? 예. 주요 외신들도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소식 긴급 기사로 타전했습니다. 예. CNN 같은 경우는 경제면 톱 기사로 처리했는데요. 검찰이 삼성의 에어, 즉 상속인을 구속하려 한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처리했습니다. 예. 제가 주목한 표현은, 우리는 흔히 이재용 씨를 부회장이라고 이렇게 실질적인 오너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 외신들은 굳이 상속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은 이 부를 본인이 일군 것이 아니라 물려받았다, 이런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굳이 상속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CNN은 삼성과 부패 수사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지난해 발화로 중단된 갤럭시 노트 7 스마트폰의 굴욕적인 낭패 이후 회사 이미지가 계속 더욱더 손상되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고요. 예. AFP통신은 서울발 기사로 한국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이끈 정치 스캔들과 관련이 있는 이 뇌물 공여 혐의로 재벌 삼성 후계자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교도통신을 포함해서 신화사통신, 어디 외신들이 이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보도하지 않은 언론을 찾기가 쉽지 않은 정도입니다. 아, 그렇군요. 역시 그 삼성의 그 대외 인지도만큼 뉴스 비중이 있는 형편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그런데 언론사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바라보는 이런 시각이 다르다면서요? 우리도 흔히 경제지하고 일반 신문하고 좀 논조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블룸버그 같은 경제지들이 다소 경제적인 측면에서 기사를 쓰다 보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다른 언론과는 좀 다른 시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이 월스트리트 저널은 세계 최대 스마트폰 메이커의 리더가 한국의 부패 스캔들에 걸려들었다, 이렇게 전제를 했고요. 예. 이 월스트리트 저널은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 7 대량 리콜 사태로 휘청거리고 있어서 이 부회장이 구속이 되면 회사는 리더십 공백에 직면할 수 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기업 왕국을 재편하려는 시도도 보류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블룸버그 통신 같은 경우도 특검 수사는 삼성그룹 경영권을 넘겨받을 이 부회장의 능력과 한국 최대 기업의 리더십을 위태롭게 한다면서 삼성의 또 이 갤럭시 노트 7 발화 사건을 예로 들면서 두 번째 위기에 직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어쨌든 이 경제지들은 박상현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의 말을 인용해서 삼성은 한국 경제를 대표하며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 삼성의 명성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마치 우리나라의 경제지를 보는 것 같죠. 논조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반면에 뉴욕타임스라든지 LA타임스의 논조는 이와는 사뭇 대조된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이 뉴욕타임스인데요.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은 재벌 부패에 맞서 싸우려는 한국의 노력에 획기적인 사건이 되고 삼성 경영권을 물려받으려는 이 회장의 노력에
지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예. 좀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즉 재벌 부패에 맞서 싸우려는 한국의 노력의 획기적인 사건 이렇게 표현한 것은 예. 국익적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노력으로 예. 뉴욕타임스는 오히려 평가하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오히려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또 LA타임스도 재벌로 불리는 거대한 족벌기업 대표가 기소되는 역사는 한국에서 오래됐지만 삼성이 한국과 세계에서 갖춘 명성 때문에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두드러지는 일이다. 이렇게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예. 어쨌든 두 신문 모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처벌이 오히려 경제정의를 실천하려는 한국의 올바른 선택임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점이 다른 언론과는 좀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예. 다음 이야기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이 퇴임이 코앞인데요. 쿠바 관타나모 미군 기지 내에 테러 용의자 수감 시설에 있는 수감자들 중 일부를 오만 지역으로 이감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는데 이 뉴스에 주목하신 이유가 뭡니까? 지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퇴임을 이제 불과 한 4월밖에 남겨두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쿠바 관타나모에 있는 미국 해군 기지 내 테러 용의자 일부를 오만으로 지금 이감했다. 즉, 그 수감자 10명을 오만 정부에게 넘겨줬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주목되는 점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이렇게 옮기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테러 예. 용의자들을 풀어줄 경우에는 오히려 그들이 나중에 다시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오히려 사형시켜야 된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인데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지난 2008년 대선 때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이 관타나모 수용소를 완전히 폐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이 됐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9.11 테러 이후에 이 부시 대통령이 관타나모에 약 680여 명의 테러 용의자들을 그곳에 수감하고 고문과 심지어는 물고문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가혹한 신문으로 인권 침해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은 그 숫자를 줄여왔고 지금은 약 50여 명 정도로 남겨졌었는데 이 중에 일부를 지금 끝까지 오바마 대통령은 인권보호 차원에서 오만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예. 트럼프 못 믿겠다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예. 자, 중국이 드디어 볼펜에 들어가는 심의 볼을 만들어내서 감격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던데, 아니, 볼펜에 들어가는 심의 볼을 만드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세계 공장이라고 하는 중국도 못 만들어내는 게 있었다는 것. 특히 그 볼펜의 끝에 있는 작은 그 볼, 그것을 못 만들어냈다는 것. 저도 상당히 이 보도를 보고 놀랐는데요. 예. 지난 1월 초에 리커창 중국 총리가 산시성의 한 그 철광회사를 방문해서 자담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중국은 아직도 볼펜에 들어가는 볼을 자체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는가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예. 이 말 한마디가 중국의 제조 능력에 대해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예. 지금 중국은 필기구 제작 관련 기업이 약 3,000개에 달하고요. 20여만 명의 종사자가 매년 400억 개 정도의 볼펜을 생산하는 세계 최대 볼펜 생산국입니다. 전 세계 볼펜의 약 80%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그 볼펜에 들어가는 볼과 잉크의 90%를 일본과 독일, 스위스에서 그동안 수입해왔던 것입니다. 예. 그런데 바로 그 원형 금속인 볼 생산을 위해서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했는데 드디어 중국의 한 철강 회사가 지난 10일에 이 볼펜 심용 그 스테인레스 사출에 성공을 해서요. 중국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이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도 오남이라는 그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1963년에 국산 볼펜을 생산 시작했었는데 이 볼의 국산화는 1975년에야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 등치가 큰 세계의 공장 중국이 작은 볼펜 심 하나 못 만들어서 자존심이 상했다가 드디어 만들어냈다는 걸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걸 보면 중국도 뭐 크지만 마음은 굉장히 작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참 재미있네요. 이 소식. 중국도 못하는 게 있군요. 예. 네. 네. 한국외대 민경중 초빙 교수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딴지마켓 좀 봐봐. 이담채 김치 게시판 지금 보고 있어? 왜요? 뭐가 문제 있나요? 야, 어떻게 하나같이 맛있다, 예술이다, 감탄했다, 물건이다, 또 재주문했다 이런 글만 올라올 수 있지? 이거 공작의 냄새가 나지 않아?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이담채 김치 게시판에 작전 세력이 개입한 거 아닐까요? 그럴 리가요. 이담채 김치는 맛있는 김치 말고는 따로 자랑할 게 없습니다. 드셔보시고 판단하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이담채 김치. 주문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연말연시, 가뜩이나 속상한 세상. 새싹당 콩차를 선물하세요. 가격이 착해서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새싹당 콩차는 남자를 위한 차. 서면보고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서면보고용. 에? 서면보고. 전창걸닷컴에서 구매하세요.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공화국 참치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 참치 구의점 02-455-8087.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지금 모든 국민들이 여기저기서 닭을 씹어대고 있어. 야, 너까지 나를 닭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아닙니다. 킹 닭갈비를 씹고 있다고 합니다. 닭갈비, 이젠 전혀 새로운 맛을 경험하세요. 킹 닭갈비. 일반 맛, 짜장 맛, 파스타 맛까지 최고의 재료에 가장 건강한 국내산 닭고기는 기본이죠. 밥 반찬으로, 다이어트 요리로, 그리고 술안주로 11번가 옥션, 지마켓, 스토어팜에서 킹 닭갈비를 검색하세요. 건강한 몸, 건강한 피부, 건강한 화장품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수아비스 화장품은 눈에 들어가도, 상처 위에 발라도, 혹은 아이들이 실수로 먹더라도 괜찮아야 한다는 목표로 95% 천연 원료 함유에 도달하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수아비스 화장품에서 2017년 신년맞이 감사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1월 한 달간 화장품을 구입하시는 모든 분들께 상품권을 드립니다. 소중한 지인들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수아비스 화장품을 검색하셔서 상품권을 받아가시고 소중한 사람들과 건강한 화장품을 나누세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화장품. 19대 대통령 선거 뉴스K 라이브가 책임집니다. 국민TV 국민라디오는 1월 31일부터 대통령 선거일까지 통합 미디어 브랜드 뉴스K 라이브를 실시간 서비스합니다. 뉴스K 라이브는 심층 보도 시사 프로그램에 더해 이슈 현장에 카메라와 마이크를 보내 생중계해드립니다. 이젠 뉴스K 라이브입니다. 동영상은 온에어.국민.tv에서, 오디오는 팟캐스트 포털 팟빵, 라디오에서 만나세요.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많은 분들이 이완배 기자님 브리핑 오늘 못 듣나 너무 염려 많이 했습니다. 진짜 휴가 내려고 했었는데요. 아니, 근데 진짜 따지고 보면은 이런 심정 같아요. 2012년 12월 20일 아침에 네. 저보고 브리핑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뭐 진짜 불가능한 거죠. 네.
뭐 그래도 김용민 PD님께서는 그날 하셨을 것 같은데 안 했습니다. 저는 그날. 영장으로 안 떨어졌으면 못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뭐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물론 이제 법원에서 집행을 해야 이게 사실은 구속이 되는 건데 네. 전망을 어떻게 하세요? 일단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전망까지 할 능력은 없지만 저희가 처음에 탄핵을 이제 국회에서 가결을 추진할 때요. 예. 초창기에는 탄핵을 뭐하러 하냐 그냥 바로 하야시키자 이런 마음이 많았다가 결국은 국회 탄핵 절차에 들어가면 시간도 늘어지고 하고 걱정이 많았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들도 그 주장을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는 탄핵이 가결됐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여부가 지금 남아있는 거고요. 예.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검도 지금은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게 탄핵이 가결된 것과 비슷하죠. 그리고 법원이 실질영장 심사를 하면서 탄핵을 인용할 것인지 기각할 것인지처럼 이재용의 구속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아마 결정을 할 텐데 저는 이것도 요 며칠 사이에 여론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생각에서는 영장 이제 기자들 표현으로는 떨어진다고 하는데 저는 구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 이정의 예측이 많이 가 있는데 아마 요 며칠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여론전이 벌어질 거고요. 이때 더더욱 조금 더 국민들께서 마음을 모아주셔야 아마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장을 집행할지 말지 법원 판단이 언제쯤 내려집니까? 이게 18일 오전 10시 반 이때 그 영장실질심사가 서울중앙지법 담당하시는 분이 영장정담 판사 조희연 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내일이군요. 내일입니다. 예. 모레 아침에 안 하시는 겁니까, 혹시? 아니요. 이제 요거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법부의 대응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 우선 제가 왜 이 특별검사의 이 영장 청구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면은요. 이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 장면을 보면서 제일 기억에 많이 났던 장면은 2008년 4월 18일입니다. 그때 조준홍 특별검사팀이요. 삼성 비자금 사건 결과를 발표를 할 때 저는 그걸 생중계로 봤었거든요. 그때 기억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삼성 비자금 사건이라는 진짜 희대의 사건을 맡아놓고 그것도 특별검사로 임명이 됐는데 조준홍 특별검사가 끝내 이건희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속하지 않는 건 구속하지 않는 건데요. 사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건희의 범죄는 무거운 중죄다. 우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근데 왜 구속을 안 하느냐. 다 지난 일을 지금의 잣대로 판결할 수가 없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건희가 저지른 배임과 탈세는 개인적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일반인들과 똑같이 평등하게 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려요. 이거 뭐 변호인도 아니고? 정말 처참하더라고요. 그걸 발표를 듣는데요. 이게 검찰이 아니고 특검입니다. 근데 특검이 발표를 하는데 우리 죄를 다 밝혔다. 중죄더라. 하지만 개인적 탐욕이 아니다. 이건희가 배임과 탈세를 한 건. 그러니까 이건희는 일반인들과 다르다. 그리고 다 지난 일이니까 우리 용서하자. 이런 중세시대에도 없는 이야기를 특검이 했었던 거예요. 제가 그때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특검을 내세웠는데도 안 되면 어쩌라는 거냐 도대체. 그런데 이번에 박영수 특검팀은 정말 잘 싸워줬습니다. 제가 참 고맙고 수고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제 뭐 영장실질심사 단계로 넘어갔지만 재판부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니까요. 그건 또 결과를 한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산더미 같은데요. 몇 가지로 좀 줄여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재계하고 보수 언론들이 이재용이 구속되면 경제가 아작난다면서 난리를 치고 있죠. 특검을 흔들려고 하는 건 실패를 했고요. 아마 이제 사법부의 흔들기를 계속할 겁니다. 재벌의 기관지로 불리죠. 한국경제신문의 어제자 사설이 진짜 웃겼어요. 제목이 88올림픽, 월드컵, 평창, 그 많은 금메달 모두 뇌물인가? 사설 제목이 이렇습니다. 뭔 소린지는 모르겠습니다. 금메달이 왜 뇌물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맛이 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사설을 썼습니다. 어제 그 재계 나팔수를 전경련을 대처해서 이제 자처하는 대한상공회의소도 공식 입장을 내놨어요. 뻔한 내용입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다. CEO를 구속 수사할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이 매우 걱정스럽다.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불구속 수사해달라.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제가 요까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이 며칠 전 올린 페북이 어제 보도된 거더라고요. 누구냐면 국민의당의 유성엽 의원이라는 분이 있나 보죠. 전 모르는 분이거든요. 유명한 분인가요, 이 분이요? 제 정치를 잘 몰라서. 이번에 이제 무소속으로 호남에서 당선됐는데. 네. 하여간 좀 특이한 양반입니다. 예. 예. 그럼 어떤 정통 민주 세력 기반의 호남 출신 의원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네.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네요. 어쨌든 그 국민의당 의원이신데 페북에 뭐라고 썼냐면 이재용 구속수사 재판에 반대한다. 경제도 안 좋은데 깊이 숙고하자. 뭐 요까지는 됐는데요. 오늘 아침 정읍에서 딸기 농사를 짓는 분을 만났는데 농사는 잘 되었는데 예년과 다르게 찾는 고객들이 푹 줄었다고 한숨을 쉬는데 참 안타깝고 답답했다. 이렇게 적으셨대요. 아니 의원님 딸기 농사하고 이재용 구속하고 뭔 상관입니까? 대한민국 딸기를 이재용에다 소비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딸기가 안 팔리니까 이재용을 풀어줘라 뭐 이런 얘기 같은데요. 좀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대꾸를 하죠. 진짜 웃겼습니다 이거는요. 예. 그래서 먼저 이재용이 구속돼도 경제적으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걸 세 가지 이유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첫째요. 이재용은 지금까지 경영자로서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재계와 보수 언론이 걱정하듯이 이재용의 공백은 삼성그룹의 경영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 게 있어야죠. 2년 반 지금 집권을 했는데 이재용이 삼성그룹을 맡은 데 좋은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친 건 무려 4건이죠. 메르스, 갤럭시 노트7,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정유라 지원 전부 다 초대형 사건들이었습니다. 이건 아버지나 할아버지에 비해도 훨씬 심해요. 아버지나 할아버지도 사고를 많이 쳤지만 2년 반 동안 이렇게 4건을 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재용은요. 후계자 시절부터도 경영 능력을 입증을 못한 게 아니고요. 경영 능력이 개판이라는 게 몇 번 입증이 된 사람입니다. 예. 이 사람이 오픈된 상태에서 경영 일선에서 공개적으로 테스트를 받았던 건 2000년입니다. IT 버블이 한참 심했었을 때죠. 예. 이재용이 삼성그룹의 인터넷 사업을 총괄 지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재벌들이 잘하는 거죠. 이삼성이라는 회사를 하나 세우고요. 이삼성의 지분 60%를 이재용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보통은 계열사들이 이삼성을 막 밀어줘서 회사가 엄청 커지면 이재용이 거부가 되는 큰 부자가 되는 이런 시나리오를 세웠는데 이재용이 실제로 이 이삼성이라는 곳을 맡은 다음에 김용철 변호사의 책에 보면 임원들한테 주식 쥐꼬리만큼 나눠주면서 또 IT 쪽에서는 스톡옵션 이런 거 나눠줘야 된다는 거 어서 배운 모양이죠. 나눠주면서 온갖 똥폼을 다 잡았다는 거예요. 내가 니네들 큰 부자로 만들어줄게 뭐 이러고서 큰 소리를 뻥뻥 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터넷 사업이라는 건요. 계열사들 밀어주기가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삼성전자가 이삼성을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삼성전자 직원들이 24시간 이삼성이 만든 사이트를 클릭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삼성이라는 건 정말 소비자들을 만나서 경영을 해야 되는 거였고 이삼성이라는 IT 계열사들은 참패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재용이 망가뜨린 이삼성의 삼성은 다시는 인터넷 사업에 뛰어들지 못하죠. 청문회 때 이재용의 답변 태도를 봐도 이재용이 없다고 경영이 나빠지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확실히 들죠. 그룹 전반을 뒤덮는 중요 현안들을 기억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그룹을 이끕니까? 최순실 이름도 작년 2월까지 몰랐다는데요. 예. 이 거의 기억 상실 환자 같은 사람한테 자산 300조 원대의 그룹 경영을 맡기는 게 코미디인 겁니다. 둘째로요. 지금은 오히려 이재용이 없어서 위기가 아니라 삼성은 시스템 경영을 정착시킬 절호의 기회입니다. 한국 재벌들이 잘하는 짓이요. 총수가 구속될 위기가 있을 때마다 결정권자가 사라져서요. 우리가 투자를 결정을 못해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협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총수 구속시키면 우리 당분간 투자 안 한다. 그래서 경제 망칠 거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하고 정부예요. 근데 이게 정말로 이 삼성그룹의 미래를 생각할 때는 사라져야 되는 리더십인 거죠.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모든 결정에 맡기고 그 사람이 있어야 투자를 결정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게 아닙니다. 제가 과거에 서번트 리더십도 한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는요. 한 사람의 결정보다 집단 지성의 결정이 훨씬 위대하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라는 사람은 끊임없이 밑에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고요. 부하 직원들의 자발성을 북돋워주고요.
의사소통을 잘하고요.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 새 시대의 리더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재용의 리더십은 이재용이 있어야 투자를 결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그 시스템 자체가 엉망진창이라는 겁니다. 이사회하고 주주총회는 폼으로 개최하는 게 아니죠. 예, 이재용이 없으면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서 빨리 새 CEO를 뽑아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 세계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재용하고 스티브 잡스 중에 누가 더 훌륭한 경영자냐고요. 100이면 다 100 다 스티브 잡스를 꼽을 겁니다. 그런데 잡스가 죽었을 때 애플이 망할 것 같은 분위기에서도 애플은 바로 이사회 주주총회 시스템을 굴리는 겁니다. 그래서 팀 쿡이라는 훌륭한 새 경영인을 내세워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죠. 그러니까 이재용이 없으면 결정을 못한다는 건 삼성 같은 글로벌 기업이 할 말이 아니에요. 이재용이 없으니까 빨리 다음 대체제를 찾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주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정상인 겁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용은 되도록 오래 구속됐으면 좋겠고 이참에 삼성은 경영 능력이 검증된 전문 경영인을 시스템으로 뽑는 그 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삼성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예, 아이고 4차 혁명 하니까 또 어떤 분 생각난다고 말이죠. 예. 아, 그 책 읽으셨다는 분이요? 그 책을 정말 읽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요. 예. 이 참모진들이 국민들에게 조금 더 우리 대통령이 미래지향적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고르고 고른 책이 그 책이었을 것 같아요. 예. 이런 난중에도 나라 걱정하시는 우리 각하의 모습을. 제가 보기에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오고 있는 게 4차인지 3차인지 차수도 헷갈리실 분 같은데요. 3차 산업, 4차 산업하고 헷갈리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요. 제가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단죄는요.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토양이 됩니다. 제가 과거에 홀드업 문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요. 그래서 행동경제학에서는 신뢰와 보복을 굉장히 중요한 동전의 양면으로 보고요. 누군가가 신뢰를 깼을 때는 반드시 보복당한다는 이 확신이 사회적으로 있어야 경제 주체들이 신뢰를 가집니다. 그래서 보복은 반드시 신뢰를 깬 사람에게 필요한 시스템과 절차인 겁니다. 이재용이 지금 보유한 재산이 8조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적으로 8조 원을 만들었다면요. 최소한 4조에서 5조 원은 세금으로 나라 국고에 귀속이 됐어야 되는 돈입니다. 근데 그걸 단죄를 못했죠, 우리가요. 국민 재산 4조 원이 날아가 버린 겁니다. 단죄를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의선도 그 짓을 따라합니다. 최태원도 그 짓을 따라합니다. 수십조, 수백조로 부풀러 오릅니다. 그래서 국고에 있어야 되는 돈들이 바로 재벌들 손에서 놀고 있는 겁니다. 이재용을 단죄하는 건요. 한국 경제의 큰 호재입니다. 악재가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거. 이 기초적 신뢰가 저는 한국 사회의 신뢰도를 굉장히 크게 높일 거라고 믿어요.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지만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이렇게 말했죠.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바로 신뢰의 차이다. 신뢰 기반이 없는 나라는 사회적 비용이 급격하게 커져서 선진국 문턱에서 좌절할 것이다. 이 다 우리나라 얘기거든요. 이 이제 세 가지 이유가 재계나 보수 언론들이 무슨 이재용이 구속되면 경제가 망가진다는 것에 대한 제 대답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이번 이재용 구속을 정말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요. 제가 아까 2008년 조준웅 특별검사 이야기를 했지만요. 한국 사회가 70년 넘게 삼성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있었다고 믿었던 특별검사까지 동원을 해도 안 되는 이 상황이라는 게 한국 사회가 70년 넘게 삼성화됐다고 할까요? 아니면 삼성에 주눅이 들었다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삼성에 굴복하는 게 당연하고 삼성은 뭘 해도 인정이 되고 삼성은 무슨 짓을 해도 벌받지 않는 이 상식적인 사회를 깰 수 있는 계기를 찾았다는 게 저는 너무 기쁜 겁니다. 우리가 왜 삼성화가 됐는지, 사회 전체가 왜 삼성에 주눅이 들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100이라는 사람이 있을 때요. 삼성으로부터 직접적 착취를 당하는 사람은 한 5 정도 될 겁니다. 노동자들, 하청업체 노동자들, 또 우리 반올림 가족들,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100명 중에 한 5명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삼성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뇌물을 받거나
이익을 얻는 사람들도 한 100명 중에 5쯤 될 거예요. 뭐 떡값 받은 검사들, 국회의원들, 기득권층들, 언론사, 기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삼성이 아무리 돈을 많이 뿌려도 5천만 국민 모두한테 뿌릴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직접적 이익을 얻는 쪽은 오고 직접적 피해를 받는 쪽도 온데 왜 이렇게 붙으면 나머지 90,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삼성으로부터 얻는 것도 없고 잃는 것도 없는 이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보였느냐는 겁니다. 70년 동안 제가 보기에는 그냥 무관심했고 중립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나는 뭐 얻은 것도 없고 잃은 것도 없기 때문에 뭐 어떻게 뭐 니들끼리 알아서 해봐. 나는 그냥 중립을 지킬게. 객관적이라는 이유로 이런 식으로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준웅 특별검사가 실패를 했던 이유가 이겁니다. 특검이랍시고 사람을 뽑아놨는데 어떤 사람을 뽑았냐면 그 90 중에 한 명을 뽑은 거예요. 중간자인 사람들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90이라는 이 중간자들의 생각은 삼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뭐 내가 직접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니고 이득을 본 것도 아니니까 그냥 뭐 객관적으로 지켜보자 이런 자세를 쭉 갖고 있었던 겁니다. 예. 이게 왜 위험하냐면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회에는 당파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삼성하고 반올림이 싸우는데 중립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이크 타이슨하고 이완배하고 복싱 시합을 하는데요. 중립을 지키고 지켜보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타이슨 보고 이완배 패 죽여라 이런 얘기인 거죠. 이완배 보고는 맞아 죽으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예. 그런데 70년 가까이 한국 사회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연대도 잘 안 되고 삼성을 이런 식으로 용인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진짜 특별히 감동적인 이유는 뭐냐면 특검이 왜 저렇게 수사를 잘 할 수 있었느냐. 물론 특검의 검사분들이 훌륭해서이기도 하지만요. 다른 이유를 들자면 90의 민중들이 삼성이 무엇을 잘못했고 이재용이 공범이고 이재용을 구속하라고 한 마음을 모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중립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 편을 들어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특검도 보면 알겠죠. 아, 내가 누구의 말을 더 귀담아 듣는 것이 나에게 더 이익이 되고 이번 수사를 잘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 이걸 봤을 때 국민들의 여론을 훨씬 더 중시했을 거라는 믿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특검의 이번 수사는 2008년과 달랐었던 건 2008년 4월은 안타깝게도 90%의 민중들이 이재용을 구속하라고 외치지 못했고 하지만 2017년 1월은 민중들의 90%가 이재용을 구속하라고 외쳐줬던 그 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내일 이재용이 진짜로 구속이 되면 박근혜 탄핵 확정되는 것만큼 기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박근혜 탄핵도 이재용 구속도 이 두 가지를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해냈기 때문에 더 기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거를 시민들이 한번 해보면은요, 이런 승리의 경험은 절대 안 사라집니다. 국민들의 자긍심을 엄청나게 높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으면 프랑스 시민혁명 했던 사람들처럼 역사가 다시 반동이 와도 다시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거 우리 손으로 이겨나갈 수 있어. 이런 확신이 생긴다는 거죠. 참 기쁜 날이었고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아무튼 역사적 사건의 첫걸음인데요. 제가 많은 분들하고 좀 축하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요. 오늘은 삼성 이야기 하나만 가지고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듣다 보면 참 우리가 축하하고 기념할 일이 많구나 하는 생각도 네, 맞습니다. 예. 네, 네. 일개 재벌 총수의 구속에 한정될 수 없는 의미. 이것이 바로 이재용 구속이다. 내일 아침이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네, 오늘 하루 동안 시민들께서 또 많은 목소리를 여러 곳에서 내주셔야 됩니다. 분명히 그 영장 전담 판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을 테니까요. 예. 우리 이완배 기자님 활짝 웃는 모습. 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모레 아침이면은 한번 성대모사 한번 하시죠. 성대모사. 그거까지는 못하겠고요. 이건희 성대모사 정도가 가능해요. 쉬워요. 우리 아들이 감옥에 가서 다른 이벤트를 하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한 1년은 더 살아야겠어. 사실 김용민 PD님 그 성대모사는 너무너무 제가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완영 때문에 너무 망치시지 않으셨어요? 이완영은 좀 다르죠. 예,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오늘 수고하셨고, 내일 아침 함께 고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아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포르투갈 정통의 레시피로 만드는 에그 타르트, 달콤함 그 이상의 감동. 타르트팜 킨텍스점. 일산 전 지역 배달, 단체 주문은 수도권 가능. 문의 전화 031-923-2995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1522-9687 공화국 논평. 최순실 동지로부터 국정 철학이 분명하고 사심이 없는 분이라고 칭찬을 들은 박근혜 동지께서는 이재용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박영수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임명해준 은혜도 모르는 특검 박영수에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특별검사 박영수는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이재용을 하루 종일 가둬놓고 도시락과 짜장면만 먹이겠다는 심보다. 서민 음식만 먹은 이재용은 곧바로 개돼지가 될 것이고 촛불 폭도가 될 것이 아닌가. 특검 박영수가 이런 식으로 한국의 자본주의를 모든 인민이 평등한 공산주의 사회로 만들려 하는 것은 박근혜 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의 다름 아니며 처절한 대가를 자초할 악수 중에 최악수의 다름 아니다. 또한 특검은 건방지게 박근혜 동지에 대한 대면 조사를 예고했다. 그러나 박 동지는 재벌들과의 독대에서도 호통을 치고 한편으론 덕담도 하시는 분 아니던가. 일개 임시직 공무원 박영수가 행정부의 주군인 박근혜 동지와의 대면에서 최고급 변기와 함께 신하의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박근혜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추호도 용납 못할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라도 박영수는 박근혜 동지를 찾아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대선 출마를 선언하자마자 당내에서 꺼지라며 욕을 처먹고 있는 김종인 꼴만은 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 말을 땅에 찍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박근혜 동지의 명령을 철저히 따르는 외교부가 외놈들 할 때 외를 쓴 외교부라는 조롱을 받고 있다. 박영수 특검은 이런 비난을 퍼붓는 친북 용공 세력들에게 공안검사의 쓴맛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만약 거절할 시에는
박근혜 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 동지의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칼럼은 이충재 한국일보 논설위원회 칼럼 반기문 이제 색깔을 밝혀랍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정치권 밖의 인물이 대선 주자로 불려나온 사례는 여러 번 있었다. 기득권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정치 경험이 적을수록 대중의 지지를 받기 유리한 정치 구조의 영향이 컸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다. 정치판을 바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서 얼마 못 가 대중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졌다. 이회창 고건이 그랬고 안철수도 새정치의 알맹이를 내놓지 못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촛불 시위에서 나타난 민심은 우리 사회의 전면적인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 지도자로서 확고한 가치와 철학이 없이는 이런 막중한 과제를 수행할 수 없다. 적어도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노선과 색깔을 드러낸 뒤 반대자들을 설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나를 보수주의자로 규정하지 말라라고 하지만 그건 보수의 명예와 자존심을 훼손하는 행위로 비칠 뿐이다. 보수의 본질은 수구가 아닌 개혁이다. 진정한 보수주의자라면 양극화로 신음하는 공동체의 지속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진보적 보수주의자라는 모호한 언사로 정치적 성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온갖 분칠한 수사로 레토릭으로 유권자를 현혹한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서 똑똑히 보았다. 대선에서 국민 대통합과 경제 민주화를 약속하며 표를 모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휴지 조각이 됐다. 이제 더 이상 국민은 헛된 구호에 속을 만큼 어리석지 않다. 반기문 전 총장은 자신의 정체부터 분명히 밝혀야 한다. 네, 이충재 한국일보 논설위원회 칼럼 반기문 이제 색깔을 밝혀라. 이것이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칼럼입니다. 하루 두 차례 대한민국과 지구촌의 오늘을 정직하게 비춰드립니다. 권력이 진실을 압도하는 세상. 김용민 브리핑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 스페셜 강력한 인터뷰.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외교전략비서관을 지낸 박선원 박사 오늘 초대했습니다. 박선원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 안보를 갖고 장난치는 정권이다 보니까 우리 박선원 박사님께 여쭤볼 말이 많습니다. 네. 우선 그 사드 배치 관련해서 현재의 상황, 언론들이 잘 보도하지 않아서 그런데 네. 그 야당 의원들이 중국 갔다 와서 하는 이야기들을 보니까 위기다. 이런 이야기들 뿐이던데요. 어떻습니까? 예, 이번에 이제 중국에 야당 의원들 7분이 가셨죠. 예. 네. 중국에서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내부적으로는 분노가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아요. 정부는 물론이고 주요 어떤 그 관변 단체와 언론 매체에서 사드를 미국하고 손잡고 너무 빨리 앞당겨서 이렇게까지 추진하려고 할 필요가 있느냐. 예. 좀 심한 거 아니냐. 이런 반발 심리와 거부감, 분노 이런 게 많이 축적되어 있다. 예. 그래서 대대적인 제재를 하고 싶은 어떤 욕망에 가득 차 있는 것 같다. 예.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이 과연 도움이 되겠는가? 한국 정부와 어떻게든 냉정을 되찾고 심도 있게 차분하게 대화하고 싶다. 예. 그러니까는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은 이제 좀 우리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때다. 야당하고. 예, 야당하고도 그렇고 한국 정부하고도 그렇고 예. 어떻게 보면은 약간 부탁하는 논조로 말을 하더라고요. 예. 예, 저도 그 자리에서 이제 왕이 부장 콩쉔유
차관보 부장조리 회담했고 푸잉 전국인민대표자회의에 외사위원회 주임하고 협의 과정 다 참여를 해서 봤는데 함께 가셨군요. 예. 그래서 오히려 상당히 절실한 느낌. 어떻게든지 좀 한국의 안보가 지금 처한 상황까지 다 감안해서 어떤 절충점을 좀 찾아야 될 때가 아니냐.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절충점을 찾는다. 어떤 절충점인가요? 마냥 그냥 사드 배치 백지화하겠다. 이럴 수는 또 없는 우리의 처지가 있는 것이고요. 예. 제일 관심이 많은 것은 레이더의 범위가 2,500에서 3,000km가 되는 전진 배치용이 아니라 600에서 700km 탐지거리를 갖는 종말 단계로 확실히 운용하겠다고 하는 걸 보장할 수 있느냐. 중국까지 레이더가 안 넘어가도록. 예. 거기에 제일 관심이 많은 것 같고요. 구체적인 절충점은 제가 느끼는 바는 있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한국 내부에서는 롯데 골프장, 이 롯데가 이 골프장을 정부에 내놓기 상당히 어려운 처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가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롯데로서도. 그래서 지금 롯데로서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만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도 변수가 될까요, 앞으로? 아무래도 변수가 되죠. 왜냐면은 롯데가 이제 롯데마트를 굉장히 많이 열어놓고 있는데요. 세무조사에서 이제 걸리면은 영업을 못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법인장이 이제 어떤 형사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세금 포탈이라든지 위생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제 상당히 압박을 많이 받고 있죠. 또 어려운 것이 실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앞으로 다른 기업에 대해서 자주 벌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선례가 되고 저 세무서가 롯데를 했는데 우리는 누구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중국 내 다른 사법 관련 기관들이.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고 롯데로서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이고 참 정권을 잘못 만나서 이 기업들이 애를 많이 먹습니다. 자, 박사님 안희정 충남지사 같은 경우 미국과의 합의를 강조하면서 이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한 한미 사이의 협약을 뒤엎기는 쉽지 않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원론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죠. 한미 양 국방 당국에서 이제 배치를 결정했는데 그 전에는 아무래도 이제 양국 대통령, 통수권자, 법률상으로는 이제 국가 수반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철회하거나 파기하기가 어렵다. 라고 하는 말은 당연한 이야기죠. 꼭 내가 파기를 하겠다, 파기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원칙론적인 이야기라는. 그렇죠. 한미 간에 늘 설령 어떤 약간 문제가 있는 결정이라 하더라도 국가 정상과 국방 당국의 책임자 간에 서명을 한 거라고 하면 이것을 없는 일로 하고 철회한다, 파기한다 이렇게 막나게 하기는 어렵다 이런 이야기죠. 고민스럽다 이런 거죠. 대선 주자들이 어떤 스탠스를 가져야 됩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우리 야당 후보들께서는 좀 신중한 접근, 그다음에 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잖아요. 7월 7일 날 9시 반에 무슨 NSC 상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 지역은 성주다. 국방부는 관련 조치를 신속히 준비하라. 이러고 30분도 안 돼서 회의가 끝났으니까. 그리고 그 회의 국방장관도 미리 열린 줄 몰라서 국방차관이 들어갈 정도였고, 윤병세 장관도 무슨 백화점을 갔다고 할 정도로 일부 불만이 표시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정 과정이 잘못되었고요. 분명히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시급성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이 안 됐고, 더 문제는 도대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중국하고 러시아가 육자회담의 제일 중요한 당사국 중에 이제 2개 국가인데 이렇게까지 이제 상대 감정과
어떤 그 정책 기조를 흔들어가면서까지 우리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 온당한가? 우리의 이익도 취하면서 동시에 주변국도 어느 정도는 배려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지 않나. 예. 그래서 좀 신중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예. 하여간 참, 이 문제가 복잡하군요. 여긴, 뭐, 단칼로 이렇게 딱, 자르고 붙일 수 있는 사안도 아닌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박 박사님, 어제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나오셔가지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아니, 전 궁금한 게 말이죠. 네. 이 반기문 씨가 박연차 게이트 건과 관련해서 이명박 정권의 약점이 잡혀서 본인을 유엔 사무총장으로 만들어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의리도 못 지켰다. 네. 이런 이제 의혹을 제기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 판단이 그렇다는 거죠. 예. 뭐 제가 확고한 증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예. 근데 반기문 씨가 말이죠. 예. 유엔 권고안을 무시하면서까지 이 출마하는 무리수를 둔 데에는 혹시 현재 동생 조카의 그 미국 뉴욕 검찰 기소와 관련된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우리 박 박사님 말씀을 듣고 나서. 글쎄요, 그렇죠. 일종의 회피를 하시려고 하는지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예. 유엔에서는 대부분 이제 지금 북한처럼 핵실험을 5번이나 할 정도 되면은, 예. 제재 조치를 강력하게 의무화하지만은, 보통의 그 결의안은요, 예. 권고한다, 레커멘드 한다는 걸로 돼요, 대개. 예. 그러면 그 권고한다, 레커멘드 한다고 하는 거는, 예. 그것이 지켜져야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1948년부터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다고 하는 거는 네. 그 결의가 유효하고 지켜져야 한다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진 건데 예. 그거를 무시를 한다. 그것도 유엔 사무총장이 예. 그것도 직을 떠난 지 바로 다음 날부터 지금 2주도 안 돼서 선거운동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 도저히 이해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잘못된 거죠. 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천안함 문제와 관련해서 분명한 폭침이다. 예. 이렇게 단언을 했는데 말이죠. 예. 어떻게 보세요? 그 발언과 관련해서. 본인께서 알고 계시겠죠. 그 유엔 결의를 우리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상황. 예. 그리고 중국의 견해, 러시아의 견해, 또 북한의 대응 다 알고 계실 텐데 지금은 이제 선거에서 예. 보수표를 결집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 자기 입장 그렇게 분명히 내세우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반기문 총장이 천안함 관련해서 폭침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들을 잘 알고 있는데도 선거 앞두고 안보 심리를 자극하기 위해서 어렵다기보다 이제 어느 정도 상황 파악은 돼 있으실 텐데 예. 이제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입장보다는 예. 여권의 혹은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예. 대선 주자로 서기 위해서는 예. 그렇게 어떤 그 입장을 내세우는 게 좋지 않았겠나, 유리하지 않았나 예. 해서 나온 발언이라고 봅니다. 우리 박 박사님은 천안함 관련해서 아주 전문가로서 자기 양심을 걸고 하신 말씀인데 이걸 갖고 보수 언론이 맹폭을 가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예. 지금도 그 입장은 변함이 없으신 거죠? 그렇다고 봐야죠. 예. 그렇죠. 그냥 허투루 하신 말씀은 아닐 테니까. 그러니까 천안함이 폭침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허점들이 많다라는 입장이셨잖아요. 예, 제 입장은 기레설에 가까운데 또 예. 정부가 저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그 당시 승조원들이 예. 아직까지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폭침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약간 저도 입장 선회가 있습니다. 예. 그러세요? 예. 아니 그 승조원들은 여태 아무도 만날 수가 없는 겁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이 안 나온 거 보면 또 일부 네. 정부 주장에도 그 근거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 하고 있어요. 예. 박사님,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천안함 사건 이거 진실을 규명해야겠죠? 예, 그래야 되겠죠. 예. 그 세월호 참사도 그렇고요. 예. 이런저런 변화된 상황들 함께 진실을 기점으로 해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 박사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내일 아침 7시 때
조간신문을 들려드립니다. 따로 떼어낸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아침에 배달된 조간신문과 당일 방송 뉴스에서 꼭 알아야 할 소식을 간추려드립니다. 아침마다 관록의 조간신문 해설가 김용민을 만나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참여정부 시절 초대 정무수석을 지냈고 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그동안 또 활동을 해오신 유인태 전 의원 만나 뵙겠습니다. 유인태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 좋아하는 바둑도 두고, 어디 생계를 꾸려야 되니까. 예. SBS에 현재는 고정으로 좀 출연하고 있고 그래요. 그러시군요. 우리 유인태 의원님은 엽기수석이라는 별명도 있을 만큼 격이 없는 소통 자세로 유명한 분인데, 사형 폐지 운동은 거의 일생의 수건 아니십니까? 예, 되기는 될 거예요. 되긴 되는데, 아직도 이제 사형 폐지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여론이 좀 더 높으니까. 예. 근데 우리가 집행 안 한 지 올해로 20년이거든요. 예. 97년에 김영삼 대통령 마지막에 집행하고는 집행을 안 하니까 사실상 우리 사형 폐지국으로 돼 있지만 이번에 저쪽에서 좀 유력한 후보인 반기문 총장도 사형 폐지 권고를 전 세계에 내는데 앞장섰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사형 폐지되는 거는. 예. 박근혜 시절도 이제 다 갔으니까. 예. 아니, 이제 또 민주정부로 이제 정권 교체가 된다면은 민주정부 아래에서 또 사형이 집행될 가능성도 대단히 낮아 보이고요. 예. 아니, 우리 유인태 의원님, 우리 또 정치에 있어서 전국 전망의 달인으로 통하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조기 대선 전국은 확정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박 대통령과 구속돼 있는 사람들 하는 행태를 보면 재판은 포기한 거 아닌가요? 아니, 국회 국정조사에도 불출석한 거는 그렇다 치고 헌재조차도 지금 바로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두 사람 도망가고 자기가 진짜로 그렇게 억울하고 헌재에서 저걸 기각을 좀 시키려고 하면은 나가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소재 불명이고 출석도 안 하고 그러고는 이제 기자간담회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는 거는 어떻게든 탄핵 반대 집회 거기에 옛날에 나를 따르던 사람들이 정권이 이제 들었을 거에 위협을 느낀 사람들이 좀 대거 몰려 나와가지고 판을 뒤집어주기를 바라는 이제 그 꿈 하나밖에는 나머지 헌재 재판이고 제가 보기엔 다 포기한 것 같아요. 검찰 수사고. 어쨌든 검찰이 그렇게 미적미적 뒤늦게 압수수색을 하는데 대여를 낚은 거 아니에요? 정호성이 전화기에서 녹취록 나온 거 안종범이 다이어리니 그건 압수수색에서 나온 건 아니지만 김영한 돌아가신 민정수석의 비망록이니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 가지가. 앞으로 더 많이 터져 나올 겁니다. 이제. 박근혜가 버티면. 의원님, 그렇다면 탄핵 인용은 시점은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어려워도 요새 헌재 속도로 보면은 저도 3월 초순이고 빠르면은 2월 달에 내려지지 않을까. 너무나 이제 빤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저쪽이 이미 포기해가지고 이상한 변호사 내세워서 말도 안 되는 저게 지금 심판에서 이겨보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들 지지자들 좀 많이 모이라 그냥 그 사인만 보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들도 이미 다 눈치챘겠죠. 길게 끌면 또 아무래도 전국 공백이 심화될 것에 대한 그런 우려도 하지 않을 수 없을 테고요. 자, 의원님, 그렇다면 이제 대선인데 지금 공교롭게도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의 문재인 전 대표와 노무현 대통령이 밀어줘서 유엔 사무총장이 된 반기문 전 총장이 양강 대결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두 분을 가까이서 보셨죠? 그렇죠. 같이 1년 근무했죠. 청와대에서. 인물 평 좀 부탁드립니다. 참 나 어디 인터뷰하자 그러면 제일 고약한 게 사람 평하기가 그게
서로 또 잘 아는 사이에. 예. 근데 뭐, 우리 지금 문재인 이제 대표 같은 경우는. 안 하려는 사람 억지로 좀 끌어오긴 했지만은. 지난번 대선을 치르고 이제 장단점은 아마 우리 국민들이 거의 다 파악을 하고 계실 거예요. 장점이라는 거 역시 거짓말 못하는 거. 근데 또 한편 단점은 깝깝해요. 사람이. 좀 아시겠지만 좀 융통성이 좀 부족하다고 그럴까. 민정수석 때도 뭐 조금 억울한 사건 가져가서 부탁을 해요. 좀 전부 검찰 편만 들더라고. 깝깝하더라고. 원칙대로 법리대로. 뭐 그런 스타일인데. 이제 뭐 이 판에 와서 좀 몇 년 부대끼면서 조금은 융통성이 생겨가는 것도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캠프에 사람들 쓰는 걸 봐도 그게 좀 원래 그 문바라고 하는 사람들이 비슷하게 꽉 맥힌 남한테 좀 거부감 드는 사람들이 좀 많았는데 요새 이제 좀 이렇게 소통도 좀 하고 이런 친구들이 상당히 좀 핵심으로 들어가서 거드는 모양이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게 제일 답답한 거는 제가 융통성이 없이 좀 깝깝하다는 게 제일 좀 단점 비슷했던 거고 우리 반 총장 같은 분은 전 그 반 총장뿐만이 아니라 직업 관료로 되게 이렇게 좀 출세한 사람들 보면은 하여튼 자기 소신이나 자기 철학보다는 원래 윗분의 눈치 보는데 달인들이라고요. 또 그래야 출세를 해요. 어떻게 유진용 장관 같은 경우가 장관까지 간 것도 차관을 아마 우리 정부 때 그렇게 올라갔을 텐데.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 되게 저런 자기 소신이 강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고위직까지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 관료사회를 들여다보면. 되게 밖에서 들어간 무슨 총리들 말고 직업 공무원으로 거기까지 올라간 사람들은 처세의 달인이고 윗분엔 비 맞추는데 다 달인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아주 대과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글쎄, 그러니까 난 저분이 그래도 우리가 배출한 한동안은 더 나오기 어려운 웬 사무총장으로 우리가 어쨌든 지금 뭐 외교적으로도 여러 군데 지금 뭐 미중일 다 이게 삼각 파도를 건너야 되고 또 북핵 문제도 있고 사실 한국의 이 어려운 이런 외교 환경에서 좀 원로로서 뭐 좀 역할을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아름다울 것 같은데 전혀 안 맞는데 가서 지금 저러시는 게 꽤 안타까워요. 그리고 귀국 가셨을 때 공항에서 뭐 기자회견인지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제 양반이 지금 아직도 이렇게 구름 위에 한참 떠 있더라고요. 조금 이제 이 뻘밭에서 서울까지 이제 이렇게 좀 베끼다 보면은 아이쿠 이거 내가 아마 이게 잘못 들어왔나 보다 아마 뭐 이렇게 후회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지금은 이렇게 구름 위에 신선 같더라고요. 그날 하는 걸 보니까. 장관이 아직도 물정을 전혀 모르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이고 참 그렇다면은 뭐 우리 유인태 의원님 보시기에는 문재인 전 대표의 차기 대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편으로 보시는군요. 글쎄 저는 한 12월 대선이면 정치는 생물이라 또 어떤 이변이 생길지 모르는데 이게 만약 조기 대선이 되면은 그런 드라마가 연출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뭐 지금으로서는 문재인 전 대표가 우리 당의 후보가 될 확률이 높다고 봐야죠. 그리고 본선에서 본선도 그렇습니다. 원래 뭐 진보 보수 이렇게 하면은 뭐 49대 51 뭐 누가 이겨도 우리가 이길 때 김대중 대통령이 39만 표고 노무현 대통령이 한 50만 표였나? 표차 2위하고. 가까스로 이제 두 번 다 이긴 건데. 근데 이제 지난번에 정동영 후보는 뭐 거의 500만 표 이상 졌잖아요. 물론 저쪽은 원래 묻지마 이렇게 결속이 있잖아요. 그렇더라도 이번에는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번에는 우리 야권이 조금은 여유 있게 뭐 이기지 않을까 그래 보네요. 항상 뭐 전국을 예측하실 때 뭐 하여튼
가볍게 예측하시는 것 같지만은 항상 적중했어요. 우리 유인태 의원님 예측이. 사실은 저 총선 전이었고 필리버스터 마지막 날에 제가 그때 의원님 잠깐 뵀었는데 그때 뭐 총선 끝나면 레임덕이다. 그리고 뭐 총선 전망도 굉장히 밝게 하셨고 야권에게 유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 당시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많지 않았는데. 뭐 그거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아주 4년차 가면 레임덕이지 뭐 그. 아이고. 마지막에 가면 그 다 레임덕 오게 돼 있는데요. 그때까지 오는 건데 더군다나 뭐 이렇게까지 참담하고 끔찍할 것까지는 몰랐죠. 탄핵까지. 아니, 당시만 해도 박근혜의 그 친박 세력이 주도하는 새누리당이 180석은 먹을 것이다. 네. 그런 전망이 비등했었는데요. 어쨌든 뭐 마지막에 가면 대개는 특권 비리 뭐 이런 것들이 터지게 마련인 건데, 아니 저는 뭐 거기가 그 옛날에 제 대선 전에도 어디 방송에 나가서 사교에 이렇게 몰입돼 있다. 그때 제가 영생교하고 했었어요. 어디 방송에 나가서 보니까 뭐 영생교가 아니라 뭐 영세교고 뭐 그런 모양이던데. 예. 근데 저기가 그동안 뭐 숱한 소문들이 들어왔지. 아니 도대체 대통령이 복대를 못한다는 거, 4년 동안 제대로 된 기자회견 한번 없는 거. 수수께끼였잖아요. 저런 대통령이 있나는데 그게 이제 결국 이렇게까지 다 백일화에 드러날 것까지야 뭐 몰랐죠. 국민의당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거기도 깝깝할 겁니다. 안철수 현상이라는 게 새정치, 우리 워낙 반정치의 문화가 이렇게 팽배해 있으니까 그건 우리 제도의 탓이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그런 걸 안철수 현상이 그때 젊은 세대한테 열광을 시켰던 거 아닙니까? 또 안철수 대표가 그동안 뭐 백신 바이러스 개발해가지고 뭐 무료로 그렇게 저걸 해주고 아름답게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열광을 했는데, 지난 총선 때 가령 호남에서 거의 석권을 했다고는 하지만은 그때도 전부 노년층의 표를 가지고 간 거였어요. 호남의 젊은 사람들은 대개 우리 쪽이었잖아요. 예. 사실은 어떻게 보자면 국민의당이 지금 노인당이 돼 있다고요. 그 지지층에. 그랬잖아요. 지난 선거가. 예. 그런데 일부 이제 거기 의원들은 뭐 이 문재인이 꼴 보기 싫어서 뭐 어쨌든 빅텐트라는 게 결국 보수하고 손잡자는 게 빅텐트 아니에요 지금? 예. 근데 우리 과연 그 정권 교체냐 뭐 소위 말해서 반문이냐 하는 데서 반문이라는 건 명분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은 지역구 의원의 2명 빼면은 23명이 호남인데 그 지역구의 압박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물론 지금 안철수 대표는 빅텐트를 반대하고 연대론을 얘기하면 뭐 자기 지지율이 그나마 더 존재가 없어질까봐 자강론을 얘기하지만, 그래서 일단은 아마 설 지나고 나면 어차피 이게 조기 탄핵으로 가면 연대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저는 거꾸로 현상이 생길 것 같아요. 지금은 여기가 자강론을 피고 호남 중진들이 연대론을 피지만, 그때는 저쪽이 정권 교체론을 쓰고 여기는 연대론을 필 것 같아요. 역전될 것 같아요, 지금 입장이. 지금은 우선 지지율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뭐 자강론을 얘기하고 마치 연대는 아무하고도 없다는 식으로. 지금 뭐 그렇게 해야 그나마 어떻게 좀 지지율 반등을 밑에 보니까 저러는데. 진짜로 대선 국면으로 인용이 돼서 간다고 그러면 그때는 서로 입장이 바뀔 거요. 그러면은 이제 국민의당도 정권 교체를 위해서 더불어민주당과 그러니까 하나로 가기가 어려울 거다 이거죠. 안철수 대표와 지역구 의원들하고. 그때 호남에 주로 이제 포진해 있는 국민의당 지역구 의원들은 정권 교체를 위해 더민주와 손잡을 수 밖에 없지 않겠냐. 뭐 의원이라 선출직 의원이라는 게 자기를 뽑아준 주민의 명령에 따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도리어 제3지대에서 바른정당과 손잡을 가능성이 있다.
예, 지금은 반대하지만 나중에는 뭐 어쨌든 저 지난번 단일화 과정에서 자기가 양보했으니까 양보 받아야 될 차례라고 저 우기고 있는 분이니까. 예. 예. 아유, 의원님 시간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너무 말씀이 재밌고 고소하고 또 예리하셔가지고요. 마지막으로 그 우리 민주진영이 정권 교체를 해서 집권한다면은 다시는 저쪽에다가 넘겨주지 말아야 할 텐데 말이죠. 예. 성공하는 정권 교체, 성공하는 민주진영의 집권 어떤 그 길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오히려 거꾸로 말이죠. 지금의 이 광장의 민심 이건 사실 그렇게 자주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이번에 광장에 나왔던 그 시민 의식, 그게 얼만큼 좀 지속 가능하냐에 따라서 저는 이 나라 운명이 달려 있다고 봐요. 평상시로 돌아가 보세요. 이 나라의 권력은 재벌, 검찰, 뭐 국정원, 보수 언론, 그 카르텔 있잖아요. 기득권 카르텔. 거기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쪽은 아무 힘이 없잖아요. 그나마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게 국회 일정의 그 의석하고 그건데 어차피 그러니까 이 대의제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70몇 년간 우리 의회사에서 저희 야권이 다수였던 거는 그 지난번 그 저 17대 한번 열린우리당 탄핵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금 정비되어 있는 제도니 법인이 하는 것들이 전부 기득권한테 유리하게 굳어져 있는 거를 한꺼번에 다 갈아엎을 수는 없어요. 단계적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17대 때 열린우리당 때 그 국가보안법을 어렵게 그 다수의 힘 가지고 타협을 해놓은 걸 그때 우리가 그 얻어찼잖아요. 그냥 폐지 아니면 안 된다고. 아니, 폐지가 옳지만 내 옳은 것만 그렇게 매달려가지고는 저는 또 한 번 실패가 오지 않냐. 어쩔 수 없는 우리 대의제의 한계란 말이죠. 근데 그게 그러면서도 워낙 저들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나라가 좀 잘못될 때는 다시 깨어있는 그 시민들의 힘으로 압박해주지 않고 의회만 맡겨가지고는 제대로 제 길을 좀 갈 수가 없을 거다. 뭐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끊임없이 감시하고 또 참여해서 이 민주주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뜻을 모아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너무 나만 옳다고 독선에 빠지지 말자는 거죠. 요새 그 SNS 안에서 후보의 지지자들끼리 좀 가끔씩 좀 싸움이 붙기도 합니다. 하여튼 되게 그 어디 팬클럽에 들어간 사람들은 참 어떻게 보면 아름답고 순수한 건데 자발적으로 말하는 거 없이. 근데 참 문제예요. 그게. 그분들의 그 행태가 참 문제라고. 뭐 일부의 행태겠죠. 저거 조금만 다르면 그냥 전부 잡아먹으려고 드니. 이런 것들이 또 정치 혐오주의를 낳기도 해요, 사실은. 뭐 양면이 있겠죠. 알겠습니다. 아이고 유인태 의원님 귀한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대인 소장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를 모르면 가진 자들에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후가 불안할수록 경제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경제 상황이 험난할수록 올바른 경제 정보로 나침반을 삼아야 합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1월 18일까지 사상 최대 혜택을 드리는 새해 특별 이벤트를 활용하셔서 경제 공부도 하시고 건전한 투자의 지혜도 얻으십시오. 자세한 사항은 선대인 경제연구소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070-7584-2050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 김어준, 그의 역작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아세요? 김어준의 뉴스 공장은 지상파 라디오 방송으로 들어야 제격이라는 것을요. 서울, 인천, 경기 FM 95.1MHz TBS 라디오로 매일 아침 7시 놓치지 마세요.
아침 7시 95.1 라디오로 들으시면 누구보다도 더 먼저 들으실 수 있답니다. 과도한 데이터 걱정 염려되시죠? 또 장시간 청취 때 발생할 전자파 피해. 그렇다면 더더욱 아침 7시 95.1로 들으세요. 대한민국 대표 시사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